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왜 과거형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의 아픈 이야기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부러진 딸 하나와 귀여운 막둥이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일을 나가는 바람에 집에는 항상 큰 딸과 막둥이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다 보니 큰아이가 작은애를 참 예뻐했었죠. 늘 집에 어린 막내 아들을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음에도 제가 끝까지 제 일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 저희 큰딸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상우는 걱정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엄마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드실 텐데 상우는 제가 돌볼게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도 저희 부부가 고려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체감상 그때는 더 적었던 것 같아요. 큰딸 하나만 키울 때는 몰라도 아들을 하나 더 낳으니 저희 부부의 어깨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3남 4녀로 좋지 못한 가정 형편에 어렵게 컸던 기억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가 하도 어리니 상대적으로 큰딸이 의젓해 보이긴 했지만 큰딸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니 참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이 끝난 막내를 데리러 가던 큰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다음은 네,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때를 잠깐 떠올리는 생각만으로도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드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가슴 아파할 힘도 여유도 많지 않았어요. 저나 남편보다도 누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누구보다 제 누나를 잘 따르던 막내가 가장 힘들어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겪은 말도 안 되는 이별이니 그 상실감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막내는 아직도 그 사고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데리러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누나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면서. 아무튼 그때부터 밝고 명랑했던 막내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어두운 아이로 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그 애를 혼자 두고 일을 낳을 수 없어서 저도 결국은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 가 있는 동안 파트타임 일을 구해서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이상하게도 저도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겁이 나고 괜히 큰애를 떠올리면 죄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막내를 무뚝뚝하게 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당시엔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어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는 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막내가 그 사고가 본인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 사고가 제 탓이라고 늘 여겼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붙어서 아이들을 돌봤더라면 그 애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는 동안 제 몸과 마음도 점점 피폐해지기만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내도 혼자 지내도 될 정도로 컸는데 당신도 다시 슬슬 일을 해보는 건 어때? 차라리 일을 하는 동안은 잠깐이나마 잊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 못 살아. 나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여보, 살 사람은 살아야지. 당신 맨날 집에 들어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작은 애 보기에도 안 좋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내 딸 생각하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일한다고 있는 동안 나까지 소연이를 잊어버리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도 우린 소연이를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해봐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도 몇 달 동안 아이를 못 잊고 우울해하니 남편이 제 걱정을 한다고 한 소리에도 저는 쉽게 예민해져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러는 동안 숨죽이고 저희 부부의 싸움을 듣고만 있던 아들이 하루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엄마는 저도 없어져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래요. 누나 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저도 알고 있고 누나를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미치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아빠 말대로 살 사람은 살아야죠. 제발 누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얘기 나올 때마다 나도 누나 따라가고 싶다고요. 그 얌전했던 아이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데 저랑 남편 전부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때까지 그저 말수가 적어지고 어두워졌다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아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정말 이대로 페인처럼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살다간 제가 하나 남은 아들까지 망치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이별을 겪게 되면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 뿐이었어요. 그 상처를 자꾸만 들여다봤자 짓무르기만 하더라고요. 어차피 치료할 수 없는 상처인데 자꾸만 건드려서 덧나게 하는 것보다는 임시 방편일지라도 차라리 밴드라도 붙여서 상처의 존재를 잊는 게 나았어요. 잊으려 한다고 잊혀지는 건 절대 아니었기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일에 매진했어요. 남편 말대로 다시 일을 하니 그 시간만이라도 몰두할 것이 생겨서 한결 낫더라고요. 가장 걱정했던 막내 아들도 오히려 제가 집에 붙어 있을 때보다 훨씬 멀쩡해 보였어요. 예전에 비하면 교류도 적고 소통도 줄어든 가족이 되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가끔은 화목하게 셋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다른 평범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됐죠.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막내한테 참 많이 고마웠어요.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겪어도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한 번의 일탈도 없이 잘 커주었거든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잘 하던 누나를 동경해서였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 들이면 다들 아는 꽤 좋은 대학교에도 합격했고 제 아빠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며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었어요. 네 아들은 정말 잔소리할 게 없다. 어쩜 그렇게 애가 바르고 자기 할 일도 잘해? 그런가? 우리 아들이 철이 좀 일찍 들긴 했지. 걔는 아주 야무져서 여자도 정말 괜찮은 여자 데려올 것 같아. 원래 끼리끼리라잖아.
상우가 딱 자기처럼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똑부러진 여자만 데리고 오면 너는 이제 더 걱정할 거 없겠다. 아휴,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내 마음에 좀 아니다 싶어도 상우가 좋다면 좋은 이유가 있겠지. 부모가 너무 간섭하면 잘 살 자식도 못 산다더라. 나는 그냥 우리 아들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아. 하긴 이만큼 잘 살아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내 아들도 상우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지인들은 아들이 삐딱선 한번 타지 않고 잘 자라온 것에 대한 기특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다가오니 그제서야 한숨이 놓이더라고요. 아들의 성장기 사춘기를 다 겪는 동안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늘 불안하고 애가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늘 전전긍긍했거든요. 사실은 가끔 아들이 제 교육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더라도 못 이긴 척 다 들어줄 때도 많았어요. 혹여나 아들이 제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괜한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렇게 씩씩하게 잘 커서 결혼할 나이까지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저 실은 6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그냥요. 그땐 이 사람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얼마나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래 사귀어 보니까요. 저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그래? 나는 네가 홍기 꽉 차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가 싶어서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그런 건 나중에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미리 말하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얘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하지, 참.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표정이 생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언제 만날지 약속 일정을 조율했고 2주 뒤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우 여자친구 소현이라고 해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나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소연이요? 순간 여자친구의 이름이 꼭 제 큰딸의 이름과 똑같이 들렸거든요. 아니 어머님, 소현이요. 현실할 때 현이요. 현실할 때 현이라니. 그 말에 정말 거짓말처럼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소현. 그래요. 상우가 워낙 연애하고 이런 걸 엄마한테 말을 안 해주는 타입이라 6년 사귀었다는 건 들었는데 나머지는 직접 물어보라고 해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에 비해 다소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도 설마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여자들은 스타일에 따라 나이가 천차만별로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어른 만난다고 트위트 재킷에 높은 하의까지 신고 왔기에 나이가 보기보다 들어 보이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 아직 상우한테 못 들으셨구나. 저 상우보다 7살 많거든요. 올해 35이에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인지 나이마저 제 딸과 딱 1살 차이였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을 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제 반응을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했는지 금세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나이 차이는 미리 말해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싫으시죠? 이름과 나이마저 비슷한 여자라니
저만 해도 저의 소연이가 바로 떠오르는데 아들이라고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비록 어릴 때긴 하지만 중학생이면 머리는 다 컸을 때고 누구보다 제 누나를 사랑했던 애니까요. 그런 아들이 하필이면 제 누나랑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자와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연인으로 지냈다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도 잠시. 아까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제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데 문득 제 딸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 정도 자랐겠구나 싶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싫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우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게 없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어서 그래. 그래서 둘은 어떻게 만났다고? 제가 아무런 사연도 없는 평범한 엄마였다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20대 후반밖에 안 된 아들이 30 중반이 넘는 나이 많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딸이 지금쯤 이 나이겠거니 생각하니 무턱대고 나이만으로 반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상우가 하필이면 좋다고 하는 여자가 지 누나랑 비슷한 여자라니. 그동안 아들의 무의식 속에도 누나에 대한 묘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 어른들 마음에 쏙 들만한 참한 며느리감은 아니었지만 밝고 쾌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는 성격이더라고요.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부쩍 유년 시절과는 다르게 밝아졌다고 느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보니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다 싶을 정도였어요. 무뚝뚝한 우리 집안에 아들의 여자친구 하나 끼어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웃음기 없는 남편도 간혹가다 웃음을 한 번씩 터뜨리는데 그런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그리워하던 옛 시절, 내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던 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애가 저희에게 할 말이 남은 듯한 얼굴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아, 혹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좀 싫으셨을까 봐요. 저 상우랑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바로 대답해 주기가 좀... 허락해 주시면요. 제가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릴게요. 아들 하나만 있으셔서 적적하셨을 것 같은데 이왕 며느리 드리는 거 남처럼 서먹한 며느리보다 저처럼 낯도 안 가리고 싹싹한 며느리가 낫지 않으세요? 저 상우 만나고 관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이 나이로 안 봐요.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딸이 된 마음가짐으로 효도할게요. 네? 어머님, 아버님. 아휴, 이거 참. 곤란한 척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겠다는 말에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나서서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요? 흔하고 안 흔하고를 떠나서 아예 없는 전설의 동물 같은 존재잖아요. 가뜩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내내 딸을 떠올리게 하고 너무나 오랜만에 딸이 살아생전일 때의 식사 분위기가 나서 애틋함과 함께 그리움에 젖어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그런 약속을 들으니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어느 귀한 집 따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이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우리 상우도 너에게 끌린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건 어른들이 반대한다고 안 될 문제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그냥 너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린 상우가 좋다 했으니 널 만나본 거고 좋은 애라는 건 충분히 느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나이 때문에 중육 들지 마.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다. 어머님,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남편이 조금 못마땅해하긴 했지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모양인지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1년 뒤에 저희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보냈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장가보내는 기분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결혼할 때 며느리 쪽 집안 형편은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집을 해줬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에 투자해 사둔 집이 2채 정도 있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실거주용으로 쓰고 있어 다른 집을 1채 줬어요. 요즘은 집값이 너무 높아 자수성가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기에 굳이 귀한 내 자식 사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기도 했고 위치가 저희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자주 교류하기도 좋을 것 같아 안성맞춤이었죠. 세상에 어머님, 집이 글쎄 너무 좋아요.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있고 교통편도 너무 좋고 아이 낳고 살아도 될 만큼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진짜 시부모님 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며느리도 한바구음을 지으며 고마워하더라고요. 하도 좋아하길래 이사 끝나고 한 번쯤은 초대할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기에 처음에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인사치레로라도 집에 초대할 법한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명절에 저희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우리가 너희 신혼집을 한 번을 안 가봤구나. 한 번은 너네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가봐야 하지 않겠니? 남편도 나름대로 넌지시 던져본 말인데 예상치도 못하게 며느리가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 저희 아직 정리도 다 못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초대하기엔 아직 집이 좀 어지러워서요.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그래도 살림을 처음 해봐서 그렇게 깔끔스럽지게 못해요. 괜히 지금 오셔봤자 어머님, 아버님 저희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속 터져서 일손이나 돕게 되실걸요? 제가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 되겠다고 했다지만 진짜 딸내미 마냥 어머님, 아버님 도움받을 순 없잖아요. 정리할 게 뭐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 정 일손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도와주마. 하긴 둘만 사는 집이니 둘이서만 해결하긴 좀 힘들 수도 있지. 둘 다 일도 하는데 퇴근하면 시간도 체력도 없을 거고. 아니요. 저흰 정말 괜찮아요. 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한사코 거부를 하는데 그게 정말 저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가는 게 싫은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장 1년을 제가 사준 제 집에 가보질 못했네요. 물론 아들 새 출발하라고 준 집이니 더 이상 제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처음 결혼할 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티를 내고 싶진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아들이나 딸 집 가서 대접받고 온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부럽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2년 차쯤 됐을 때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물어보더군요. 얘야,
주변에 물어보니 아들 사는 집 안 가본 게 우리밖에 없다구나. 너희 그 집 산 지 2년이 넘었는데 초대 한 번을 안 받아봤다는 게 우리도 너희 잘 사는 거 보면서 집 해준 보람이라도 느끼고 싶은데 집도 가까운데 가보질 못하니 좀 속이 상하는구나. 애들 집 해주면서 남편과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애들 앞에서 우리가 집 해준 걸로 유세 부리지는 말자는 거였는데 결국은 남편 입에서 저 말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집엔 언제 초대할 거냐고 물어도 안 들리는 척 꿈쩍도 않던 며느리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집 해줬다는 말에는 눈에 띄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저희도 워낙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님 아버님 초대해야지 했는데 자꾸만 잊어버렸네요. 죄송해요. 다음 주 주말쯤 어떠세요? 집은 정리가 다 된 건 아닌데 정리하고 오시라고 하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가 뭐 너네 살림이나 지적하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당연히 제일 먼저 대접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둔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초대할게요. 며느리가 살랑거리면서 사과를 하니 또 남편과 저는 금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첫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정리를 안 해놨다는 말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정갈하게 차려놓았더군요. 저희 집은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때 며느리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음식 정말 잘한다. 요리 쪽으로 갔어도 잘했겠어. 음식이 입맛에 맞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한식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신경 좀 써봤어요. 아이고, 뭘 힘들게 이렇게 음식을 직접 다 하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집 구경하고 이야기나 좀 나누다 가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밥은 외식을 하든지 하자. 이러면 너 힘들어서 자주 못 와. 그래도 어떻게 매번 외식을 하겠어요? 오늘은 또 처음 오셨기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에 한상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효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면 전 그걸로 행복해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어요. 그 뒤로도 2번 정도 며느리는 저희를 더 초대했어요. 정말 예쁘고 싹싹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매번 저희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해주는 모습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보다는 며느리 자랑을 하기가 바빴어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역시 상우가 보는 눈이 있네. 아, 난 어제도 우리 며느리랑 한판 했는데 며느리 보기 제일 어려운 건데 정말 좋겠다. 주변 친구들도 입을 모아 부러워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진 모든 게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만 갈 줄 알았어요. 엄마, 어떡하죠? 저랑 누나 둘 다 퇴근이 좀 늦어져서 늦을 것 같은데?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천천히 와. 우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며느리 생일이라고 저희가 비싼 식당을 예약해뒀거든요. 늘 저희를 딸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저희도 며느리를 챙겨야겠다 싶었거든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나오는 음식들도 깔끔하니 맛이 좋아서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 어렵게 예약한 곳이었어요. 예약자 명을 말하고 예약한 자리로 가는데 그곳이 프라이빗 룸이었거든요. 직원이 안내해준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얇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처음 들어보는 며느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생일까지 어머님 아버님이랑 보내야 하는데 내가 딸처럼 대해준다고 진짜 딸인 줄 아나?
어머님, 아버님, 자꾸 나를 돌아가신 당신 누나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 죽겠다니까. 내가 집 해준다니까 미쳐서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했네. 시댁이랑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데 조만간 집 팔자. 이 집에서 계속 살다가 나 정말 당신 식구들이랑 혈연되겠어.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아들 것이었어요. 아들도 뭐라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잘 안 들렸고 마지막에 스치듯 곧 저희가 도착할 거란 얘기를 한 것만 들렸네요. 며느리는 그 말에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저도 벙쪄서 서로를 잠시 마주보다가 남편이 그냥 가자는 제스처를 하더군요. 전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버텼는데 남편 손에 붙들려 식당 입구까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예약한 식당인데 이대로 가. 예약금도 걸어놨잖아. 그럼 우리가 괜히 돈 쓰고 욕 먹어야 돼? 그냥 상우랑 시간 보내라고 해. 부부끼리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방해한 모양인데 그걸 알고도 마주보고 식사를 하자고? 당신은 밥이 넘어가? 엄마, 아빠, 아까 도착했다면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한참 씨름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마주쳤어요. 결국은 룸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하는데 정말 남편 말대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저희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사주고 며느리에게 미리 사온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사실은 용돈도 조금 챙겼었는데 왠지 괘씸한 마음이 들어 용돈 봉투는 도로 백에 넣어뒀네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랑거리며 저희에게 싹싹하게 대해주는데 조금 씁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가 진짜 부모만큼 좋을 순 없겠지만 저희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예뻐했거든요. 나름대로 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집도 해줬지만 결국 시댁은 시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구나 싶어 마음 한켠이 허했어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로 남는 것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최상의 관계구나. 결론이 남았어요. 그 후로는 며느리에게 먼저 초대해달라는 이야기는커녕 초대를 해줘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가는 건 자존심도 상하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이라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절이 몇 번 반복되니 며느리 쪽에서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 조금 있으면 이사 가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놀러 오셔야죠. 아들에게도 못 들은 이야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사? 이사라니? 멀쩡한 집 놔두고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거니? 아, 그게요. 제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요.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는데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포항 쪽으로 가요. 뭐라고? 언제 가는데? 그 말을 듣는데 식당에서 전화하던 목소리가 겹치더라고요.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살아야지 안 되겠다던 카랑카랑한 며느리의 목소리가요. 2주 뒤에요. 어머님, 다음 주부터는 바쁠 것 같아서 초대하려고요. 그럼 그 집은 어쩌고? 세줘야죠, 어머님. 모처럼 마련해 주신 집인데 그럼 저희가 설마 어디 내놓기라도 하겠어요? 발령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에 너무 갑자기 내려버린다는 인상이 더 강했어요. 또 식당에서 들었던 말 때문인지 그냥 도망치듯 내려간다는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걸 2주 전에 말해주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결정됐을 때 말해주면 좋겠구나. 어머님, 기분 상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상우 씨가 다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저희 내려가면 자주 놀러 오세요. 여행도 하실 겸요. 또 사근거리는 며느리의 말투를 들으니 속이 쓰렸어요.
며느리라면 누구나 시부모에게는 싫은 척, 좋은 척이란 걸 할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아야지 생각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가면 당연히 자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데 일부러 저러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어쨌든 마지막 초대에는 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도 영 찜찜하더라고요. 다용도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배달 음식 봉투가 쌓인 걸 발견했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제일 자신 있다던 갈비찜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배달 음식이 갈비찜집이었어요. 나중에 따로 남편과 시켜 먹어보니 이제껏 며느리가 해줬던 갈비찜과 맛이 똑같더라고요. 힘들면 그냥 배달 음식 시켰다고 했어도 됐을 텐데 저희가 어지간히도 불편했는지 이런 사소한 것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이제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마주보고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죠. 아들네가 이사가고 난 다음부터는 알게 모르게 서로 괴로울 일이 없으니 좋긴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들 내외와는 거리를 좀 둘 걸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 지 1년쯤 넘었을까요? 지방 내려간 후론 아들 통해서만 소식을 전달받고 개인 연락은 끊어지다시피 했던 며느리에게서 웬일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구나. 너는 잘 지내니? 저는 사실은 잘 못 지내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목소리가 떨릴 때부터 뭔가 불길하다고 느꼈는데 뒤이어 며느리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총 5억의 빚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한 달 가까이 가 있고 최고급 호텔에서 잤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야 착실히 모은 돈으로 했나 보다 했지만 며느리 쪽은 부모 지원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그 큰 비용을 어떻게 감수했나 싶었는데 전부 빚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5억이었던 게 아니라 직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제3금융을 통해 큰 돈을 빌려 이자율이 높다 보니 못 갚고 있다가 5억까지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 한없이 깝깝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일단 내가 준 아파트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해보렴. 그건 진작에 팔았죠. 그래도 이자가 세서 다 못 갚겠더라고요. 집 팔고 남은 빚만 5억이에요. 저 이거 못 갚으면 남편이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5억이 누구 애 이름이니? 그렇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상우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 건물에 세 주고 계신다면서요. 시세 찾아보니까 충분히 저희 빚 갖고도 남겠던데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정말 그 말을 들으니 뒷목이 확 땡기더군요. 입이 방정이지. 아들놈은 그런 얘기는 왜 해서 이런 전화까지 받게 만드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건 내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볼 문제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아,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네? 제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좀 서운하게 해드렸죠.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빚을 지고 살다 보니 마음속이 밝을 날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전엔 정말 가족처럼 화목하고 좋았잖아요. 네, 어머님. 정말 딸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놈의 딸 타령. 제 약한 부분을 건든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바보같이 그 말에 또 넘어갔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 빚 갚고 나서는 다시는 빚 같은 거 내지 말고
제 3금융권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착실히 살아. 알았어?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은 못 본다. 상우가 네 빚 갚아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니? 네가 친 사고니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그땐 제가 제 상금융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 살리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뿐인 건물을 팔아다 5억을 마련해줬네요. 돈을 대신 갚아준 뒤로 며느리는 저희에게 더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그래봤자 전화로 연락하는 게 전부여서 오히려 더 어색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로서도 있던 건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주는 건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무리한 결정이었던 만큼 며느리가 마냥 곱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으면 빚이 5억이 될 때까지 방치했나 싶어서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맞다. 아니, 나 요즘 우리 손주 사진 본다고 SNS 배워서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네 며느리 사진 봤다? 며느리 사진이라니? 네가 프로필 사진에 아들이랑 며느리 사진 많이 해둬서 바로 알아봤지. 아예 똑같은 사진도 있던데? 봐봐. 이 사람 맞지? 친구가 내민 사진 속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외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몇 장 더 넘기고 보니 아들 사진도 있더군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사진이 올라온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빚 갚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산다던 애가 이런 사진이라니.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나도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알려줄게. 저는 그 길로 친구에게 SNS 하는 방법을 배워서 며느리가 운영하는 계정의 사진을 싹 다 훑었어요. 지방에 내려간 시점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외국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돈도 없다는 애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가 해준 집을 팔았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에 간 여행도 저가 해준 5억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그 5억이라는 빚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전 그 길로 포항에 내려갔어요. 주소는 알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연락도 없이 바로 찾아갔죠. 어머,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다행히 집에는 며느리와 아들 둘 다 있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켜 두 사람 앞에 내밀었어요. 너네 이거 대체 뭐니? 돈 없어서 빚도 못 갚았다는 애들이 해외여행을 다녀? 너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니면 빚이 거짓말이었나? 어머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여행 가려면 돈 몇백은 깨졌을 텐데 대체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냐고 묻잖아. 빚 갚고 돈이 조금 남아서 그 돈으로 다녀왔어요. 나중에 5억 꽉 채워서 갚는 게 낫잖아요, 어머님. 애매한 돈이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다녀온 거예요. 오해예요, 어머님. 오해는 무슨. 여행을 이번만 간 게 아니더만. 니네 이사 가고 나서는 거의 해외만 돌아다녔던데. 우리랑 가까이 살면 눈치 보여 여행 못 다니니까 아예 눈 피하려고 이사 온 거냐? 제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건지 며느리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제가 딸처럼 지낸다고 했어도 너무 가까워지라고 하셔서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게 적당히 선을 지켜주셨어야죠. 그런다고 이런 짓을 해? 거짓말 쳐서 이사가고 돈이나 뜯고? 저를 너무 진짜 딸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딸처럼 굴어봤어요. 그 돈은 갚을게요. 그럼 되잖아요? 힘이 다 쓴 주제에 웃기고 있네. 너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나쁜 년을 믿고 돈을 빌려준 내가 바보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네요. 그동안 이 애한테 진심으로 했던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아들과 남편이 뜯어 말려서 겨우 싸움이 종료되었죠. 그렇게 원 없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는데도 속은 안 풀리더라고요. 너 대체 왜 그랬냐? 쟤는 그렇다 치고 너는 그랬으면 안 되지. 원망할 곳이 없어 아들을 질책하자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나가 너무 매달려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한테 돈 5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뭐? 아직 내 돈 다 받지도 못했는데 이혼? 하더라도 내 돈 다 갚으면 그때 해라. 남남되면 내 건물 판 돈은 어떡하라고? 그 돈 아직 현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여행은 와이프 카드로 다 결제했거든요. 현금은 놔뒀다가 카드빚 갚자고 얘기해놨거든요. 뭐라고? 저희 여행 다녀온 건 다 와이프 카드 빚으로 남아있어요. 현금은 제가 챙겨뒀으니까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아들이 이혼한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닌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들은 정말로 며칠 있다가 5억을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순순히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는지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어머님, 상우 씨 좀 말려주세요. 글쎄 저랑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어머님 5억도 그냥 날아가시는 거 아시죠? 저 어머님한테 갚을 빚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렴. 더위 둘이 못 살겠다는데 내 돈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니? 네? 어머님! 상우가 너랑 못 살겠다잖아. 근데 나보고 어떻게 말리라는 거야? 그냥 소송이니 뭐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얼른 이혼해주렴. 어머님! 어머님! 제가 5억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이혼을 더 안 해주려고 할까봐 일부러 그 사실은 숨겼어요. 그랬더니 제 쿨한 태도를 이해 못한 며느리가 더 발작을 하더군요. 얼마 못 가 소송 비용에 부담도 크고 했는지 두 사람은 결국 합의 이혼을 했어요. 서울집을 판 돈은 내려가서 살던 그 집으로 거의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카드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된 며느리가 집 앞에도 찾아오고 연락도 하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도 그 꼴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어 그냥 이사를 해버렸네요. 아들은 다시 저희랑 지내고 있어요. 다 큰아들이 부모 집에서 부대끼며 사는 게 애잔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런 여자랑 평생 살았다간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 일이죠. 아들 성품이라면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 때문에 친누나랑 닮은 사람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저와 남편 역시도 아직까지 큰딸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어 다행이네요. 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 줘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 또는 자식이 배우자를 볼 때 좋아했던 누군가가 겹쳐 보인다면 철저히 그 누군가를 떼어놓고 그 사람의 본질만 보세요. 닮은 점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을 줬다가는
저희 가족처럼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바라던 이혼을 하고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김포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리 효도만 바라는 이기적인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원래도 살짝 어설픈 효자라서 시댁만 다녀오면 싸웠는데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또 남편이 원래 순수한 효자면 그것도 이해할 텐데 이건 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라고 혼자 남게 되신 시아버님이 제대로 판을 깔아주신 게 원인이었죠. 아무래도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신 혼자 사는 게 여간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편을 비롯한 시누이들까지 불러 누가 자기를 모시고 살 거냐고 얘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모시는 자식에겐 무슨 포상금처럼 당신의 전 재산을 몽땅 몰아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는데 원래도 돈 욕심이 많은 그 집 자식들이 눈이 막 돌더군요. 하지만 시누들이 전부 시집가서 자기 가정이 있고 거기에 친정엄마도 아닌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70대, 그것도 앞뒤 꽉 막힌 노인과 살고 싶은 사위는 잘 없잖아요. 참고로 저는 시누이가 둘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운데 낀 둘째였는데 그래도 아들이고 장남이라고 나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보니 전부 성인이 된 자식임에도 유독 시부모님이 남편만 남자라고 대접하는 모습을 종종 봤었는데 제가 아들 둘을 낳으니 확실히 이 양반들이 여자보다는 남자를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신우들이 어릴 때부터 차별도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대략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 자신들을 차별한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아무리 돈이 걸린 문제라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돈 욕심은 났는지 쉽게 포기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님은 은근 자식들이 안달복달한 모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에 반면 저는 애당초 시댁재산엔 관심도 없었고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시부모님 모시는 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막상 돈이 걸렸다고 하니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누나랑 정은이는 아버지 모시기 힘들잖아. 그럼 누가 남아? 아들인 나밖에 더 있어. 나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도 며느리인데 책임이 있지. 책임? 요즘 혼자 자유롭게 사시는 부모님들 많아. 막말로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선 소일거리라도 있지. 여기 오시면 아파트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셔? 사람은 다 적응의 동물이야. 그리고 아버지 본인이 원하시잖아. 엄마랑 둘이 살던 곳에서 혼자 살면 마음적으로도 힘들지 않겠어? 여기저기 전부 엄마 흔적들만 가득할 텐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며느리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시자.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아. 대신 우리가 아버지 재산 받으면 우리는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 누가 들으면 엄청 부자라 물려주실 것도 많은 줄 알겠네. 좌우간 나는 싫어. 시어머니도 싫은 마당에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셔? 나는 미리부터 시부모님은 못 모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해.
아니면 그 재산 자식들한테 안 줘도 되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보든가.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귀실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아버지를 시설로 보내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고도 당신이 우리 집 맏며느리냐?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하면 어쩔래? 내일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늙어서 저런 지경이면 애들 부담 주기 싫어서라도 시설 가.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오히려 시설 가겠다고 하겠다. 이렇듯 저희 부부는 거의 매일 얼굴만 보면 똑같은 문제로 도돌이표 대화를 했어요. 말이 대화지 거의 압박과도 같은 수준이었는데 저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죠. 이건 한번 결정이 나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물을 수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제가 남편 성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시 저희 부부가 결혼 16년 차였는데 저희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아버님 집에 오셔도 저만 일이 늘어날 것이 안 봐도 뻔했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버님 재산만 홀랑 가지려 한다는 것도 너무 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더 싫었고 남편이 더 얄미웠는데 물론 시아버님 생각하면 마음은 불편했죠. 그래도 제가 사랑받는 며느리였으면 말도 안 하는데 저랑 시아버님은 앙숙 중에 앙숙이었어요. 혼자만 학교가 아닌 서당을 나오셨나? 저만 보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단속하려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파마를 하거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면 그거 가지고도 생 난리를 치는 양반이었는데 거기에 최악 중에 최악은 시아버님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꼭 밥상을 엎어버린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밥상이 아닌 식탁으로 바꾸니 그땐 식탁을 엎을 수 없어 식탁이 음식을 밀어버렸는데요. 그 꼴을 제가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보고 참을 며느리는 없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님도 60 넘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시고 화도 내시고 하셨는데요. 하실 거면 진작에 젊었을 때 하시지. 저는 그것도 반갑지 않았어요. 대신 내내 순종적으로 살다 다 늙어서 마누라가 기가 살았다며 시아버님만 더 난리가 났는데 당신이 나이 먹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줄 아냐며 더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아프기 전까진 두 분이 맨날 지지고 볶고 사내 만에 자식들을 여러 번 부르셨어요. 이혼 서류 가지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였죠. 그때 제 아래 신우가 아빠, 정말 이혼할 마음 있으시면 그냥 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시내 법원 가시면 돼요. 라고 말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도 네가 시방 우리가 이혼하길 기둘리는 거지? 괘씸한 놈. 이라서 계집년은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요. 라고 하시면 삐지셨어요. 그러니 진짜 이혼할 마음도 없으시면서 괜히 자식들을 불러 귀찮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시아버님이 더 싫었어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참고 긴 세월을 산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시아버님은 자기가 젊든 늙었든 자신의 집안이 가장이고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양반이랑 한 집에 살라고 하면 당연히 싫죠. 그리고 저희 남편 때문에라도 싫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 나쁜 건 원래 빨리 닮는다고 시아버님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으니 말은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라고 하면서 은근 자기 아버지의 나쁜 것들을 따라했는데 그때는 애도 아직 없었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혼 서류 와서 고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자기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냐며
자기는 자기 아버지랑 다른 사람이라고 펄쩍 뛰었는데 그렇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면 남편과 저희 아들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죠. 저는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남녀, 특히 부부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말은 맞다고 하지만 남편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로 나뉘면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첫 아이 낳고 육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많이 겪어야만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애를 나 혼자 낳았어? 도와주긴 뭘 도와줘? 같이 키우는 거지. 에이, 그래도 애는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거지. 아빠가 뭐 할 줄 알아. 나는 그냥 자기 보조 역할 하는 거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아빠는 큰일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고 자잘한 일들은 엄마가 하는 거잖아. 뭐라고? 자기가 말하는 큰일이란 게 뭔데? 돈 벌어오는 거? 막말로 나도 똑같이 돈 버는데 그럼 나도 큰일을 해결하고 있는 거네. 그렇다고 자기가 돈 벌었다고 그 돈 전부 놔주는 것도 아니잖아. 똑같이 생활비 내면서 어쩜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이거야말로 불공평하잖아. 뭐가 또 불공평해.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엄마도 그랬고 장모님도 자기랑 처남 낳고 일이랑 살림 육아하면서 사셨잖아. 그게 순리고 성 역할이지. 저는 저때 진심으로 남편의 잘난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순리 좋아하고 성 역할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따지면 여자는 돈 벌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이랑 육아만 해야죠. 시어머니도 밭일이다 농장일이다 시아버님이랑 똑같이 일을 했고 저희 엄마도 저희 남매 낳고 직장을 다녔어요. 대신 저희 친정은 저희 아빠가 늘 엄마를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저런 인간이라는 걸 왜 결혼 전에는 몰랐을까?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두 아들만큼은 저 집 남자들처럼 키우지 않겠다 다짐하며 대부분 포기하고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거처 때문에 남편과 매일 다투며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도 사춘기이고 한참 공부 때문에 예민할 시기였는데 거기에 아버님 눈치까지 보고 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하고 근처에 원룸이나 빌라 작은 걸 구해 시아버님을 모시자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챙겨드리기도 편하고 주말 같은 때는 당신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니 이것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는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제가 신경을 아주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감수한 일이었는데 남편과 시아버님은 싫다고 했어요. 그건 모시는 것도 아니고 안 모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죠. 나 참. 그러면 기어코 한 집에서 저 하나를 두고 부려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아버님을 모시고 싶으면 결정을 해.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모실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당신이 애매하게 구니까 지금 아버님만 중간에서 기대하고 계시잖아. 왜 나한테 따져? 지금 문제는 내가 아니라 자기지. 나랑 아버지는 같은 생각이야. 2대1인데 그럼 자기가 양보를 해야지. 내가 왜? 정작 아버님 모시면 내 손이 더 가고 불편할 사람이 난데 내가 왜 양보를 해? 됐고 나랑 살 건지 아버님이랑 살 건지 결정을 해. 저는 그냥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괜히 어설프게 도리 찾느라 제 무덤 제갑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는 시아버님이랑은 같이 못 산다. 그러니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밀고 나갔죠. 그리고 저는 누구랑 다르게 정말로 이혼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혼자 살라고 하면 더 잘 살지 못 살 것 같진 않았어요. 대신 여느 부부들이 그렇겠지만 별 탈 없으면 그냥 저냥 이혼하지 않고 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며느리니까 희생하라고 강요받으니까 그까지 며느리 안 하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자기를 협박한다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오히려 장황하게 나이가 많아 혼자 있기 힘든 시아버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며 저를 천하의 도리도 모르는 못된 며느리라고 비난했는데 저는 비난하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 나 나쁜 며느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강요하지 마. 싫은 건 싫은 거지. 자기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가셨는지 알면서 그걸 나한테 시키고 싶어?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아버지가 좀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는 있지만 며느리한테까지 꼬장꼬장하게 굴진 않아.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버님은 나 염색하고 파마하는 것도 싫어하셔. 아마 같이 살면 잘 때 편하게 입는 것도 뭐라고 하실걸? 내가 왜 이 나이에 그런 시집살이를 해? 막말로 자기는 우리 엄마랑 살 수 있어? 매일 일찍 들어와라, 술 먹지 말아라. 잔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냐고. 그리고 언제부터 자기가 효자라고 이래? 자기는 아버님이 말하는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재산 받고 싶으면 자기가 모시고 그 돈 당당하게 받아. 왜 나한테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 돈을 나 혼자만 받아서 써. 우리 애들 대학 갈 때도 쓰고 장가 보낼 때도 쓰지. 됐네요. 남편은 100% 당첨인 로또를 앞에 두고 고생하기 싫어서 그걸 마다하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로또만큼 시아버님 재산이 많이 있는지 확인은 해봤냐고 물었는데 그건 확인 하나 마나라고 하더군요. 집이며 땅이며 산, 거기에 친가 쪽 할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이라 그것까지 가져오면 자기가 받을 돈이 10억은 좋게 넘는다고 김칫국을 제대로 마셨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셨을 거고 원래 시아버님은 허풍이 80%인 양반이라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데 남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시아버님이 재산 어쩌고 나면한테 바람을 넣고 계신 것 같은데 시아버님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모셔가라며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전화해봤자 제가 싫다고 하니 딱 한 번 전화해 역정을 내시고는 저한테 일체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만 봐도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이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면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었기에 그때는 아무래도 친정의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아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친정 엄마가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아니 정서방은 왜 그러는 거야? 그 재산 때문에 너더러 그 양반을 모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싫어. 그것까지는 못해. 아니 그러지 말고 요즘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 같은 데도 있는데 내가 다 말했어. 자기 아버지 시설 보내는 거냐고 입에 거품까지 물었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 말을 하겠어. 나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정말 이혼하게 되면 나랑 애들 딱 1년만 신세 좀 질게. 신세는 무슨. 그래도 이게 이혼까지 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문제인 거니? 그 사람 지금 완전 돈 받을 생각에 정상이 아니야. 10억이라니. 그런 큰 돈이 생기는데 왜 안 하냐고 나를 몰아세우는데 진짜 싫다니까.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그나저나 그 양반이 재산이 그렇게나 많았어? 니들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한 푼도 못 보탰잖아. 그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있긴 뭐가 있어. 순 뻥이지. 나는 그래서 더 싫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뒤통수 맞을 게 뻔한데 그 인간은 그걸 몰라. 있으면 그 집이랑 밭, 농장 정도 있겠지.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 말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싱숭생숭 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게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편이랑 그 일로 결판을 낼 시점이 되었는데요. 저는 끝까지 제 의견을 고수했고 남편은 한층 더 강도 높게 저를 비난하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 멋대로 시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작은 아들 방을 빼서 자기 멋대로 방까지 들였더라고요. 퇴근하고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는데 남편은 허허거리며 뻔뻔하게 저한테 나중엔 아주 장인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대가족처럼 살까? 라고 너스레까지 떨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는데 아마 자기도 저희 부모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 시아버님이 작은 방에서 듣고 계실 게 뻔한데도 일부러 들으시라 말했는데요.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시댁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살아. 거기 밭이랑 농장에서 일하면 돈도 벌 수 있잖아. 아니다. 아버님이 재산 준다고 했으니 그거 가지고 살면 되겠네. 대신 내가 생활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애들 교육비 달라고 안 할게. 이렇게 말하자 남편 얼굴이 싹 굳었어요. 평소 싸울 때는 이것보다 더한 말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내가 어떻게 혼자 아버지를 모셔? 그럼 청소랑 밥은? 라고 눈을 까뒤집고 저한테 말했는데 그 바람에 저도 열을 받아버렸죠. 내가 무슨 자기네들 밥이랑 청소해주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아니면 그 정도로 나를 식모 취급하고 살았던 거야? 누가 그렇대. 나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나 굉장히 많이 참았고 기다려줬다. 이 이상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도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 더 자극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견은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이고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그래. 저는 남편의 대놓고 뻔뻔함에 벌어진 입이 닫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쌌는데요. 나랑 살고 싶으면 시아버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딱 일주일 줄 건데 그 뒤에도 변한 게 없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고 말했는데요. 남편은 제 행동에 열이 받았는지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엄청 보냈어요. 물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었죠. 제가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친정으로 왔기에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았는데 저더러 생활비도 끊어버린다며 협박을 했어요. 그래, 끊어. 어차피 이혼하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돈도 아니잖아. 누군 돈 안 버니? 그래? 그럼 애들 데리고 와. 걔네가 우리 집 장손들인데 왜 네가 데리고 나가는데? 말 잘했다. 다 큰 아들애들이 엄마가 나가자고 순순하게 따라와? 애들도 자기 멋대로인 당신이랑 아버님 싫어서 나 따라온 거야. 됐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아버지 생각은 정말 1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짜장면 시켜서 그거 하나 먹었다. 넌 며느리라는 여자가 신경도 안 쓰이냐? 안 쓰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을 말해.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래. 이혼해. 대신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네 몸만 나가는 거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받아도 너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거야.
사주가 그거 받고 싶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재산 분할은 똑같이 해야지. 누구 맘대로 못 만나가래. 나 권리 있고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법으로 할 거야. 저는 최대한 강하게 나갔어요. 이런 인간은 절대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미 이혼적으로 마음이 굳혀진 제 생각을 분명히 전했는데요. 그러자 그제야 이 인간이 제가 그냥 하는 쇼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뒤늦게 저를 살살 구슬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냥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탕발림에도 제 마음은 전혀 동요가 되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화가 난 시아버님이 저한테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전화를 하셨어요. 솔직히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졌는데 시아버님은 무조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저는 최대한 좋게 다시 살던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나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가게 테이블을 탕탕탕 치며 큰 소리로 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시방 무슨 짓거리여? 이혼? 너는 네 집에서 그라고 배웠냐? 자, 여러분. 시아버지 모시고 살기 싫어서 집을 나가더니 이젠 이혼하겠다고 하는 뻔뻔한 며느리 낯짝 좀 보쇼.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왜? 창피하냐? 이거 창피한 줄은 알고 네가 하는 짓이 창피한 줄은 모르고 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여자가 이혼 소리를 함부로 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우리 손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싫어요. 지금이 무슨 70년 80년대인 줄 아세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여기서 여자 남자가 왜 나와요? 제가 이래서 아버님이랑은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대접만 바라는 아버님을 제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저는 제 인생 안 살아요? 왜? 저도 어머님처럼 평생 아버님 시중 만들다 병 걸려 죽으라고요? 뭐요? 시아버님은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또 테이블을 퍽 치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가게 사장님이 뛰어와 이러실 거면 나가라고 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어디서 손님들어 나가라 말아요. 손님 운왕이라는 말도 몰라. 이 사람이 장사하면서 큰일 날 사람이네. 라고 말했는데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정도로 시아버님은 자기만 알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더 싫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남편도 저런 인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끔찍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이혼하는 게 제가 제 인생을 구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은 동네 살던 친한 언니가 저더러 집을 내놓았냐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망할 인간이 집까지 자기 멋대로 부동산에 내놓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1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나 경멸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따지러 갔고 남편은 왜? 내 집인데 내가 네 허락받고 팔아야 해? 나는 우리 집이랑 아버지 살던 집이랑 밥이랑 농장 정리해서 더 큰 평수 전원주택 갈 거야. 아버지 같은 노인이 살기 아파트는 힘들잖아. 라고 말했는데 이 인간은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석하게 집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단독명의였는데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대출금이랑 이자 상환하는데 다달이 5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지 이름이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그 뒤로는 더 가릴 것도 없어서 바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 사무실만 해도 5군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수임료는 좀 비쌌지만 가장 믿음이 가는 곳을 골라 소장부터 작성했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로는 집을 팔던 말던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다 증명되고 사모님 몫은 따로 챙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셔서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도 다달이 받지 마시고 일시급으로 청구하시죠. 저렇게 말을 해주니 한결 제 마음이 의지도 되고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저한테 문자로 늙고 아픈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서 이혼 소송하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너 하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 해봐. 판사님이 퍽이나 네 편 들어주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저는 이것도 쓸 수 있으면 증거로 쓰려고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꾸해봤자 쓸데없이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서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는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군요. 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애들 핸드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애들한테도 엄마인 제 흉을 엄청 보면서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오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엄마 편이었고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 의지로 아빠가 아닌 엄마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큰애는 나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도 지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서 선택했잖아. 나도 선택했어. 그러니까 또 전화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지 아빠 번호를 차단했다고 했는데요. 그에 반면 마음이 여린 둘째는 아빠 전화를 다 받아주며 혼자 아빠를 설득하려 노력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자기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지 않길 바라고 지금이라도 아빠가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기 아들한테 엄마가 시켰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애한테 저럴 수 있을까? 속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니들은 절대 할아버지나 네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엄마는 그럴까봐 더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았고 이런 난리통에 철이 들었는지 저희 아들들은 알고 있다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부모가 되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목소리도 내지 않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원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혹여나 여자는 또 결혼한 여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들도 언젠가는 자기 짝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 심지어 저보다 자기 식구를 더 챙기는 그런 남자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완전 진흙탕 싸움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를 시부모님을 벌레만큼 싫어하는 쓰레기 같은 며느리로 만들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으로 또 아빠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쳤는데 진심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이미 신뢰라고는 쌀 한 톨만큼도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 하는 그 속내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중 법원을 나서다가 그 인간이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인간은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라도 놓아줄 생각이 없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법원 복도에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대화 중간부터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이건 불법이라 증거를 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정말 억울했어요. 이게 팩트인데 이걸 쓸 수 없다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녹음 파일을 확 뿌려버렸어요. 저랑 남편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한테 남편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죠. 그리고 그것 역시 불법이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을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혼에 진심이었고 이런 인간은 대대적으로
망신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에 완전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녹음 파일 전달받은 시누이 둘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건지 제 편을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에게 증인으로 서줄 수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딱히 좋아하는 신우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는 신우들이라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그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평소 대리 효도를 시키며 중간에서 이득만 취하라고 했던 자기 동생이자 오빠에 대한 진술을 해줬는데요. 그 덕에 소송은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거기에 애들까지도 모두 엄마와 살겠다고 하니 판사님이 그동안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예측이 된다고 하셨고, 명의와 상관없이 제가 가정의 경제적인 보탬과 희생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절반의 재산분할과 두 아이 양육비로 월 160만 원씩 보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남편이 인정할 수 없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버지 모시라는 말 안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는데요.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이젠 시아버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계시는 앞에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애들 키울 테니 당신은 당신 아버지랑 살아. 그게 피차 속편한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집도 내놓은 김에 잘 됐지. 그거 팔아서 나눌 거 나누고 양육비 나는 일시급으로 청구할 거니까 그것도 준비해둬. 자기야,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냐? 그러니까 애까지 낳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신이 당신 아버지 모시고 그 잘난 재산 다 가져. 자기야,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여기서 나가. 저는 더는 그놈 꼬라지 보기 싫어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러자 애들도 더는 아빠 보고 싶지 않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인간은 그 뒤로도 저희 아빠한테 한참 동안 훈계를 듣고 쫓겨나듯이 친정을 나갔죠. 그 인간이 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 혼자 못 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애를 많이 드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뒤통수라도 시원하게 갈기고 큰 소리 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는데 저희 애들 있는 집에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간이랑 몇 번 더 실랑이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살던 아파트가 팔려 재산분할과 양육비 계산에 청구했고, 남편은 그거 안 주려고 자기 아버지 통장에 은닉하려고 하다가 제가 급여 통장 압류해버리니 울며 겨자 먹기로 3억 4천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랑 대출 조금 받아 지금 사는 김포 아파트를 매매했고 현재 아들 둘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평화로운 매일매일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저는 이혼하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넘은 지금은 가끔 막내 시누이 통해 남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결국엔 자기가 아버지 모시는 거가 감당이 안 되고 둘이 맨날 싸우다 남편이 먼저 그럴 거면 살던 곳으로 가라고 예전보다 못한 부자지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사실이 초대박이었는데, 시아버님 앞으로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살던 집, 밭, 논장 같은 것도 이미 담보로 잡아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쓴 상태였고, 친가 식구들이랑 하고 있는 소송도 뭐 하나 건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시아버님은 뻔뻔하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를 모시라고 자식들 앞에서 허풍을 떠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남편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저랑 애들한테 버림까지 받았으니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신세 망친 꼴이 되었죠. 그 때문인지 뒤늦게 또 저희 친정에 찾아가 저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빌었다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딜 찾아오냐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게 뭐가 더 소중한지 알고 처신을 잘했어야죠. 버스 지나갔는데 열심히 손흔 들고 있으면 뭐하나요? 저는 그냥 본전도 못 찾고 집도 절도 없이 거지꼴이 된 남편이 고소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 집고적에서 발을 뺄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인데요. 여기서 시아버님까지 아프시기라도 하면 사실 그때는 더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 성깔에 또 사람을 들들 볶으실 텐데 이렇게 미리부터 손절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빠가 어쩌다 이혼당하고 저렇게 후회하고 사는지 다 본 저희 아들들은 누구보다 더 그런 자기 아빠를 닮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어떤 짝을 만날지 또 어떤 인생을 살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들들을 가르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가치관, 거기에 마음 쓰는 법까지 살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조건 좋은 남자라도 살면서 고달프면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조건이 좀 별로라도 사람이 좋으면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인데 그걸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조건도 잘 갖추고 훌륭한 인격과 성품까지 두루두루 갖추게 하고 싶은데 자식이라는 게 또 엄마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꼭 지켜야 하는 것 말고는 아들들에게 맡겨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전부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남은 제 인생도 너무 소중하니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즐기고 싶은데요. 그래서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요즘은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배낭과 기타를 메고 바르셀로나 광장에서 기타를 연주해보고 싶어요. 이 나이에 꿈이라니. 이혼 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20살은 어려진 기분이에요. 꿈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젊어지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매일 건강하고 알차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 제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